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대한 추정을 다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추정을 다뤘는데요. 오늘을 다뤄야 될 내용은 바로 현금흐름표를 어떻게 추정해 낼 것인가입니다. 현금흐름표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이런 작성 방식, 의미를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는 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이전 초급자 강의에서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고 이 강의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꾸준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회계의 가장 근간에는 자산과 부채 자본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는 대차평균의 원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요쪽 부분이 대변이고요. 요쪽 부분이 차변인데,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산한 결과로서 항상 같아야 되고 항등식으로 일치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회계 원리의 가장 근간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즉, 항등식으로 갔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액은 부채의 증가액 플러스 자본의 증가액으로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도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해서 자산을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기타 유동자산, 투자 유무형 자산, 매입 채무 등 유동부채, 그 다음에 금융부채인 차입금, 그 다음에 자본의 증분. 주로 자본의 증가는 당기순이익에 의해서 자본이 증가하거나 유무상 증자에 의해서 자본이 증가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하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금흐름표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당기 순이익의 추이를 도출해내는 손익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등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있고, 투자자산과 차입금 등 부채 및 자본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금표를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즉, 손익계산서의 부분에서 당기순이익과 비현금 비용, 비현금 수익을 추려내고, 운전자본 파트는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기타채권, 재고자산 등 매입채무, 기타채무 등과 같은 유동부채를 추려내면 총 영업활동 현금과 운전자본의 증가액을 도출해낼 수가 있고요. 투자활동의 증가액인 투자 유무형 자산의 증가액은 바로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무활동의 경우는 차입금과 증자,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인 당기순이익은 요 앞으로 빠져나갔죠. 차입금과 유무상 증자 부분은 바로 이렇게 다뤄진다 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추정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현금흐름표를 추정을 해낸 결과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요약 정리만 해내면 바로 현금흐름표가 도출이 된다. 즉, 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재무상태표가 있다면 추정 현금흐름표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면, 영업활동 현금의 경우는 당기순손익, 바로 현금흐름표상의 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정한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가져오고, 그 추정한 비용 안에서 비현금, 현금이 유출이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 무형자산각비, 퇴직급여, 그다음에 처분 및 평가 손실의 경우, 법인세 비용 중 특별 부가세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추정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만 비용을 추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산하면 되겠고요. 또한 그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의 경우에서는 처분 및 평가이익과 같은 부분도 현금의 유입이 없는 그 이익과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감을 해주고 것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하면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만큼 비용으로 인식된 비용 그 금액만큼을 유형자산, 무형자산에서 빼줬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더해 주어서 비용을 인식을 현금 베이스로 바꿨다 하면 여기에도 같이 더해 줘야지 대차가 맞겠죠. 유형자산에 그 감소시킨 거를 도로 원복시켜야지 대차가 맞을 겁니다. 퇴직급여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한 것만큼이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그 부채 부분에서의 그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처분 및 평가 손익도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 처분 및 평가 손실이다. 그러면 재고자산의 그 증가로 그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유형자산의 처분 및 평가 손실이다. 그러면 처분 및 평가 손실을 통해서 유형자산이 감소된 부분을 증가시켜 주는 것들을 해야지 항상 대차가 맞겠죠.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을 차감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처분 및 평가이익이죠. 재고자산 처분 및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낮다. 그러면 수익을 차감해 주는 대신 재고자산을 증가로 된 거를 감소시켜 주는 거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즉 비용을 여기다 반영했을 때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 부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비용을 감소시키는 걸로 빼준 데서는 감소시키는 걸로 반영을 해줘야지 대차가 항상 맞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은 주로 현금을 뺀 유동자산과 차입금을 뺀 유동부채를 그 증가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과거 실적과 함께 재무상태표를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 채권이 전기 대비 얼마가 늘 건지, 재고자산이 얼마가 늘 건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 상에 있는 매출 채권의 증가맥, 재고자산의 증가맥, 매입 채무의 감증액이죠. 부채니까 마이너스라서 그렇습니다. 감증액, 그 다음에 기타 유동자산의 증가맥, 기타 유동부채의 감증액을 합산해주면 바로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에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손익계산서상의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고 유입이 없는 수익을 차감하는 과정을 할 때 그 차액만큼을 다 이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해준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죠. 더하기 현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의 증가맥, 차입금을 제외한 유동부채의 감증액을 합산하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최종 반영된 현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정 완료된 거 안에서 투자활동은 바로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돈을 지불하고 유형자산을 돈을 들인 거지 않습니까? 현금을 들인 거고, 무형자산을 돈을 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의 유출로 반영되는 거고요. 처분을 했다면 처분하면서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해당 돈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처분하면 현금이 유입이 있는 것으로 반영하면 되겠죠. 투자자산도 관계사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투자를 했다 하면 현금이 유출이 된 거고요.
처분을 했다면 현금이 유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항목들을 반영해 준다. 즉 유용자산에 투자를 했다 함은 현금흐름상에 현금이 들어간 것으로 반영되고, 대신 재무상태표의 유용자산은 늘어난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무용자산에 투자를 했다 함은 무용자산에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결과는 무용자산의 재무상태표상의 무용자산의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로 나타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대차가 안 맞는 거죠. 투자자산도 마찬가지로 투자자산의 증가가 나타났다 함은 우리가 이미 보셨던 이 투자자산의 기말 안에는 증가로 나타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는 절차가 바로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있는 기타 자산, 기타 부채의 경우는 영업활동으로 반영을 주로 하고요. 비유동자산의 기타 자산, 기타 부채는 바로 투자활동으로, 기타 자산은 투자활동으로 주로 반영을 하고, 기타 부채는 재무활동으로 주로 반영을 한다. 당연히 이 액수들은 소액이어야 됩니다. 재무활동의 핵심은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인 대변의 증가 감소로 나타날 텐데, 차입금의 차입과 상환의 경우는 재무활동으로 반영을 하게 되겠고요. 차입금이 늘었다면 돈이 빌려서 돈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현금이 유입이 됐고요. 그만큼 재무상태표상에 차입금은 늘어 있는 상태의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 대차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했다 그러면 주주들로부터 현금을 받았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다 하면 현금 유입이 되고요. 대신 자기 자본의 자본금이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부채의 증가 감소의 경우는 유동 부채의 경우는 영업활동으로 반영되는 거고요. 비유동 부채의 경우는 재무활동으로 계략적으로 반영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부 계정 항목을 다 안다면 기타 자산도 그게 영업활동에 해당되는지 투자활동에 해당되는지 재무활동으로 해당되는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결과만 가지고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분석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오류 가능성이 내재가 돼 있더라도 큰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전반적인 흐름상의 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타 자산의 비유동 기타 자산의 경우는 투자 활동으로, 비유동 기타 부채의 경우는 재무 활동으로 놓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세부 내역의 그런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현금흐름표 추정을 통해서 현금흐름표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그 논리적인 그 흐름을 일치시키면서 추려내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중에 현금흐름 분석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세한 그 개정 과목들을 다 반영하는 부분들은 정리해서 그 책들을 좀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추정을 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분석의 논리 점검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엄청난 노력을 들인다는 얘기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바에는 그냥 나머지는 그냥 큰 흐름에 그 제대로 된 것들을 보는 것도 아닌데 큰 흐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추정을 안 해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막상 우리가 이렇게 프리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화를 하는 수익 가치에 의한 기업 주식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채권자에 귀속되는 현금 흐름, 바로 차입금과 금융비용이 되겠죠. 채권자에 귀속되는 것들은. 우선주에 귀속되는 현금 흐름은 당연히 우선주 배당금이 될 겁니다.
보통 주주에 귀속되는 현금은 보통 주주 배당금과 나머지 자녀 잉여 현금으로는 다 주주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을 현재 가치에서 할인한 것이 기업 가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기업 가치를 각 향후 5개년의 그 기업 가치를 현재 가치화해서 할인을 쫙 해내게 되면 바로 5개년 동안의 그 현재 가치가 되겠고요. 이 이후까지를 다 반영해서 추정을 해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부분은 바로 주가에 해당되는 것과 같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보통 주주 가치가 시가총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된 그 수익 가치에 의한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최하 5개년 정도의 추정을 해야 되고요. 이 이후에 영구적인 현금이 지출이 된다라는 가정에 적정 할인율을 써서 그 기업 가치를 할인한 값을 도출해야 되고, 이거를 다 현재 가치화해서 합산한 결과가 바로 주식가치, 시가총액에 해당되는 가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현금 흐름을 파악을 했고, 그 중에서 그 잉여현금 안에서 채권자 목 주고 우선주주한테 줄 배당금 빼고 나면 나머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바로 시가총액과 같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수익가치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시가총액이 현재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그 각 주식 가치의 그 가치 평가 기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수익 가치 평가 부분에서 추정이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껏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표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추정이라는 것들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재무상태표에 나 손익계산서상의 각각의 항목들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자신의 논리를 검증하는 도구가 됩니다. 또 자신이 기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뷰가 막연하게 바라봤던 그 긍정적인 뷰 내지는 부정적인 뷰가 논리적인 구조상 맞는지, 정말 그게 숫자로 실현 가능한지를 추정을 해봄으로 인해서 자신이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어서 잘못 판단하고 있을 그런 가능성들을 배제해 나가는 과정, 즉 분석의 오류를 배제해 나가는 과정을 위해서 추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한다 하면 결국은 현재 가치화해서 현금의 현재 가치화를 해서 그걸 가지고 가치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바로 이런 그 추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그것들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 추정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은 바로 분석자의 추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서 유심히 이런 추정의 논리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가치 추정에 있어서는 현금 흐름부터 수익력, 그 다음에 투자 재무 구조까지를 다 제대로 반영해서 알아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정을 깔고 있다라는 것들을, 대신 그만큼 다양한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그만큼 높고 더 정교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